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건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서 김문기와 골프를 안 친 걸로 거짓말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4차례의 방송 발언을 제시했었는데요. 그중 하나를 먼저 들어보시죠. 당시 성남시 수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찹찹하시죠? 안타깝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재판부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이 대표의 답변에도 골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거짓말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법원은 국정감사에서 했던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확대 해석을 했다는 말과 함께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가올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실상 사법 리스크는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오늘 나온 네 분의 패널들이 각 당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성치훈 의원님. 예, 일단 사필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들 오늘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검찰이 얘기했던 것, 주장했던 것 하나하나 다 기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100% 다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검찰이 사실상 거의 조작까지 해가면서 이 기소했던 내용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심과 너무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2심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근거를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심 재판부가 발언 하나하나를 다 따져본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상당히 걸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는 보면 거짓말을 해놓고 인식과 기억의 문제다 그리고 감정과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둔다면 이거 거짓말은 어떻게 처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순간에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가 그 앞뒤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은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어떤 협박 이 부분은 제2의 대장동이라 부르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런 어떤 맥락보다는 그 순간에 대해서 사실상의 거짓말에 대한 면죄부를 이번 재판부가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조국혁신당이요. 예, 저는 오늘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심 유죄 판결 때는 집권 무죄, 야권 유죄라고 논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당시에 각종 허위 발언에 대해서는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서울고법의 그 판결로 바로 잡힌 점, 상식과 원칙의 승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하도 상식이 뒤집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엇갈리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기인 의원님. 일단은 2심 결정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여야가 인정을 하냐 마냐, 승복하냐 마냐로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2심 판정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세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억울할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허경영 총재인데요. 허경영 총재 같은 경우에도 공중부양할 수 있다라는 말로 어찌 보면 인식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공중부양할 수 있다라는 말로 2년 실형에 3년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이 부분 아마 이재명 대표와 같은 기준으로서 재단 의율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렇게 관대하게 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강제 입원과 관련해 가지고도 2심에서는 유죄였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하는 화천대유의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 또한 국민들께서 이번 고법의 재판 관련해서도 결정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와 완전히 희대 반전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은 승복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의문점을 남긴 판결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일단 크게 보면 혐의가 1심에서는 3가지 정도로 나뉘었는데 오늘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는 발언을 크게 하나로 봤고요. 또 국토부의 요구로 백형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했다라면서 협박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2심은 모두 무죄를 판단했고 인식과 의사표시, 의견 표시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즉 사실적 측면을 볼 수 없다. 이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법원 오늘 오후의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또 반대 측에서 나뉘어서 유무죄 주장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고요. 또 이 대표는 광화문 민주당의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뒤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왔습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 50에서 60명 정도가 나와 있었고 악수를 나눈 뒤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선거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가시죠.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법정 안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도 터져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표가 사필 규정이라고 했고 아까 성치훈 의원님도 같은 표현을 써주셨는데 검찰을 향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죠.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성치훈 의원 듣고 김기웅 의원께 드릴게요. 일단 그 검찰이 조작했다고 말하는 게 그 공교롭게 여기 계신 이기인 최고께서 그 올리신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기인 최고가 그 단체 사진을 확대해서 캡처한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 사진을 이제 이기인 최고위원은 편집을 한 사람인 거고요. 검찰은 그 사진을 갖다가 골프 친 사진이라고 이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은 골프 친 사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주에 있는 어느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골프 친 사진인 것처럼 이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같이 골프 치지 않았냐고 주장을 했던 것이었고. 검찰이 그걸 증거로 채택하면서 그렇죠. 이건 골프 예. 어떻게 그 지금 당신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골프도 같이 치지 않았냐고 그 증거를 제시한 거죠. 근데 예. 그 사진은 골프 친 사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골프 모자를 쓰고 있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연관시켜서 이건 사실상 조작이다. 사진을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골프 친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법원은 그거를 우리가 그 이후에 사실 오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사진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확대본 10명, 11명이가 10명의 그 단체 사진을 다 봤습니다. 그게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내에서도 이것만큼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이거 맞지 않냐? 사진을 사실 골프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말했던 게 왜 허위 사실이냐라는 예. 얘기를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번에 법원이 바로잡아 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기인 의원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발언권을 예, 다시 제가 드릴게요. 가장 좀 황당하게 느껴진 결정이 저 바로 조작론인데요. 사실 1심 재판에서 제가 11번째 증인으로 참석했었을 때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 사진 조작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가 조작이라고 한다는 것은 있는 공간에 없는 인물을 굳이 합성해서 넣은 것을 조작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반신만 있는 사진에다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골프채를 들고 있는 그림을 꾸며낸다거나 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지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의 사진을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1심 재판부가 맞다라고 하면서 수긍하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조작론에 대해서 일축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2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범죄 일람하고 또 사건에 재판부에 제출할 때 폐쇄회로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조작 사진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차 운전을 하면서 속도 위반이라고 사진 찍혔을 때 그것도 번호판을 확대해서 찍게 되는데 그것도 조작 사진이라고 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것도 사실 무죄를 줬는데 1심도 마찬가지겠지만 2심도 이걸 인식의 영역이라고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친분 관계, 단순히 일면식의 관계가 아니라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민관개발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사내이사 딱 한 명이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자신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한 발언이었는데 아마 2심 재판부가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면식과 친분 관계에서만 판단했었던 얕은 판단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듣고 나서 바로 반론권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보면 이 사안을 좀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남 도시개발 거기에 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김문기 전 차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잇따른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이 대장동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떤 관계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그다음에 우리 이기인 최고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사진이 공개된 거죠. 사진이 공개됐을 때 이재명 당시 그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점점점 한 다음에 조작된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말한 거는 조작이라는 의미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이 사람과 골프를 칠 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모모한 것처럼 조작한 거다. 사진에 대한 조작의 의미보다는 마치 골프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다. 근데 내가 골프를 안 쳤는데도 국민의힘에서 사진 공개를 통해서 친 것처럼 조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사진 조작으로 얘기했고 이기인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방송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우리가 어떤 영상을 돋보이게 해서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의 법원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이렇게. 예, 반론 듣겠습니다. 사진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 이기인 최고위원께서 그 사진을 올린 것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았을 것이다라고만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그 사진을 갖다가 골프 친 사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확대한다고 해서 조작이 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자동차 얘기하셨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확대한 다음에 정속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의 번호판을 확대한 다음에 이 차량 속도 위반한 차량입니다라고 갖다 쓰면 이건 증거 조작인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마치 골프 친 사진인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 검찰이 거기서 조작 증거가 있다는 거죠. 예, 검찰이 조작을 했다. 반론을 예. 잠깐 하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위라는 회의체에서 제가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 4명이 있는 사진과 저 사진만 공개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 사진과 함께 단체 사진을 같이 공개를 했었거든요. 만약 정말 저 사진만 공개했다면 단체 사진은 숨겨놓고 저 사진만 조작했네라고 논리가 통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사진과 단체 사진을 함께 공개했기 때문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 단체 사진에서 크롭한 사진입니다라고 충분히 정보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모자에 볼 마커가 꽂혀 있는데 혹시 골프를 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채널A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걸린 겁니다. 근데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골프를 안 쳤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골프를 쳤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기인이 JTBC에 들어간 것처럼 조작했다. 제가 JTBC에 안 들어간 것으로 해석해야지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심 판결이 납득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긴 위원이 좀 억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알고 있는 이긴 위원의 성품상 이거를 조작했을 사람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조작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부르면 그 많이 쓰는 용어가 프레이밍이라는 용어죠. 전체에서 일부만 확대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여기서는 검찰이 되겠는데요. 검찰은 이거를 골프를 친 사진 아니냐라고 몰아갔던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끌고 올 문제였는가? 예. 애초에 더 근본적으로 보면 정치인이 무슨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 그게 토론회든 인터뷰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는 공론의 영역에서 참과 거짓이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사실 아니지 않나요? 같이 토론을 하면서 결국 거기서 참과 거짓을 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검찰이 개입을 했잖아요. 검찰이 개입을 해서 당신 여기까지 얘기한 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미세하게 잘라서 그거 허위사실 유포잖아,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 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정치검찰의 나쁜 짓이라는 겁니다. 왜 같은 잣대를 같은 선거에 나왔던 윤석열한테는 적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 없다. 내 아내는 주식 투자로 손해만 봤다. 그거 다 허위사실 아닙니까?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수사를 하려면 같이 하고 기소도 같이 해야지, 정적 죽이기용으로 이런 걸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 반론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발언이 저는 도의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 있느냐? 그건 그럴 도의적인 비판과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정말 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걸 당선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건 인식의 영역. 오늘 재판부가 딱 정확히 얘기한 게 이건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을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공론의 영역에서는 비판할 수 있죠. 공론의 영역에서 도의적으로 몰랐다고 하는 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정치적으로 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비판을 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은 전혀 다른 영역이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부가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유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좀 한 가지 죄송한데 덧붙이자면, 이 김문기 몰랐다라는 건 당연히 주관적 인식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 공동의 정범 내지는 함께 뭔가 사건을 모의하고 기획했을 때 정범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걸 전부 다 인식의 영역으로 끌고 가가지고 무죄를 주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성치훈 의원님과 어떤 사건을 모의했었을 때 재판장에 가서 전 성치훈 의원이 모릅니다. 성치훈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냥 인식의 영역이니까 모른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끝내버린다면 차후에 있는 사법체계와 범죄 피해자의 어떤 재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사뭇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검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김보엽 위원이 오늘 떼주셨으니까 1심 때와 2심 때 이제 공소장 내용이 좀 바뀌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 허위인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서 재판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려면 굉장히 엄정해야 됩니다. 어떤 발언이 무엇이 허위인가, 무엇을 거짓으로 얘기해서 유포를 했는가를 엄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동안 해온 거 보면 약간의 사실 그리고 허위, 이거를 둘둘 만다고 그쪽
입장에서는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섞어버려 가지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정치인은 사기꾼, 저 사람은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2심 재판부에서는 여기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에 무엇이 허위라는 건지 특정을 해달라라고 할 때, 저 판사는 과거 재판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허위 사실 공표와 의견 표명.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항소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2명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팀장하고 성남시 관계자를 불렀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소위 말해서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렀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하지 않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1심에서 2심으로 백현동 부분이 바뀐다고 한다면 뭔가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정황이 나와야 되는 건데, 예.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볼 때 그 백현동의 그 아파트에 보면 옹벽이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그 많은 그 고층의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비롯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의 그 이른바 그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난해 그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징역 5년에 추징금도 한 70억 가까이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선대 본부장을 했던 사람의 어떤 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해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직무유기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협박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협박에 대한 어떤 정황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국토부나 그다음에 성남시 사람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국토부에서 귀 씨가 저기 판단하라, 소위 말해서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까지, 공문까지 나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억지 춘향으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그런 아파트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의견 표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것인가, 저는 저조차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재판부가 그 압박의 근거로 얘기한 거는 공문을 3차례 발송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보낸, 그 중앙부처에서 보낸 공문을 지방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그것을 압력으로 느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 겁니다. 기초자치단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중간에 있는 공무원이 나와서 난 협박받았다, 이거 안 하면 너 뭐 처벌받을 줄 알아, 이런 식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증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중앙부처가 계속해서 뭔가 귀 씨가 알아서 하라는 공문일지라도 3차례나 똑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알아서 해,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자꾸 압박을 하면은 그건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는 협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본인도 협박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했다, 압력, 압박 정도였다라고 그걸 수정을 했고,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여 준 거고, 그리고 국정감사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래도 발언들은 정치적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은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냐 아니냐, 두 분은 앞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두 분은 그렇지 않은 입장으로 저는 지금 토론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김보여 위원님, 앞서 이제 검찰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계속 말씀드린 건데, 저는 오늘 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은 정치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봅니다. 정치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이 검찰은 야당 정적 죽이기에 몰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잣대를 대서 당선된 자는, 집권한 사람은 무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심지어 주가 조작을 한 것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야당들의 혐의는 죄가 나올 때까지 터는 식의 그런 게 가능했던 게 수사의 형평성이 수사권과 문제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는 그 권력을 사용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 그게 정치 검찰의 행태 아닙니까? 이런 검찰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긴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뭐 정치적이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도 공감하는데, 만약에 정말 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무리한 기소였다면 1심 재판부에서 그렇게 실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례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외국에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 사범의 범죄를 의율하거나 처벌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찾아보면 영국의 국민대표법에서도 독일의 형법에서도 유권자의 인식에 악영향을 주는 선거 사범들은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분명히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협박을 했다고 하니까 검찰은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서 기소를 한 거겠죠. 이걸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완전히 정치적 어떤 검찰의 정치적 기소였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예. 이 사건 자체를 오히려 정치화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김보엽 위원 지적한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다른 후보에 대한 이제 수사와 기소의 문제의 형평성이 없어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형평성을 판단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예.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장모 돈 받은 거 수사해야 되고 관련 유죄가 입증된다면 엄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 끌어와 가지고 물을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건을 정치권이.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건 후보 시절의 문제고, 당장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죠. 게다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공천 개입에 대한 전화 녹취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짧게 덧붙이면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선거법 위반 내지는 고발합시다. 그래서 엄히 처벌하게 합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다, 정치적 기소다, 물증으로 입증시킬 수 있습니까? 입증시킬 수 없다면 의혹도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증으로 입증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2심 판결이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검찰이 무리한 기소다, 검찰이 조작을 했다, 이런 판단들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세상 되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수사하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다. 검찰을 악마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지휘 라인에서 벗어나게 해놓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이었던 지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2년 가까이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른바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기소할지, 기소를 하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못했고요. 그거를 서울 지금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거를 무혐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 3명 포함해가지고 탄핵을 시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헌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헌재 결정을 통해서 더 이상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 문제를 문제 삼는 거는 좀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전 역으로 만약에 이성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도 탄핵을 시켰어야죠.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공수처장 불러다가 가슴을 열고 총 맞을 각오로 수사를 해야 된다.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결기, 왜 본인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래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2년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를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도 못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검찰의 편향된 수사와 기소였냐,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냐는 걸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물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전 나온 그 작년 총선 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최근에 1심 판결을 받은 우리 당 의원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 축소 신고를 해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가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를 한 것 자체도 150만 원을 받았는데 인식의 영역인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이 나온 건 너무 과하다라고 했더니 국민의힘 측에서 일괄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대선 후보 아니냐. 왜냐하면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리고 TV토론이라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중처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셀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똑같은 윤석열 대통령 TV토론에 나와서 얘기했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죠. 심지어 당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의 거짓 발언, 명백한 인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건 행위의 영역입니다. 장모도 김건희 여사도 실익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인식 영역이 아니고 명백하게 행위의 영역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정치 검찰의 모습이 아닐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뭔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다 이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제가 겁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식을 조작했다 거기 했을 때 이익을 봤다고 해서 주식에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득을 받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왜 특검을 못 받습니까? 도이치모터스 특검, 명태균 특검, 그리고 최근 것까지 여러 특검을 상설 특검에서도 그 특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자신이 있으면 특검을 당당하면 특검 왜 못 받습니까? 원래 이게 윤석열 얘기지. 원래 이제 상설 특검은 그 검사 특검을 추천했을 때 7인입니다. 여야 추천 2명씩 하기로 됐어요. 근데 민주당이 운영위를 어떻게 보면 상임위를 독차지하면서 사실상 2대2의 여야 균형을 어떻게 보면 야당 4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그 특검을 추천하는 그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한쪽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특검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오죠. 자, 그럼 검찰에 대한 입장은 시각들이 제각각 다른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의견들을 듣고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1심과 2심은 달랐습니다. 결과가. 대법원 검찰이 상고를 하겠죠. 상고를 하면 또 뒤집힐 것이냐인데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주로 다투는 사실심이라고 하고 상고심은 그러니까 3심은 법률 적용, 법리 적용이 잘 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각자가 이제 문제의식도 있으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들어보죠. 먼저 이기인 의원님. 상고심을 가면 좀 뒤집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2심에서 대법원 갔었을 때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었을 때 뒤집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다시 유죄로 입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단지 공문을 3번 받았다는 걸로 협박이나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성남시의원이었지만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공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로부터 압박받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불리한 진술을 한 거죠. 협박받은 적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와 나눴었던 공문에서도 귀시가 적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재량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상고심에서 정밀하게 판단된다면 결과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현동 개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리 개발이라는 겁니다. 김인섭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는 김인섭 씨가 연루되어 있는 비리 개발이라는 건데 내내 이제 자연녹지에서 2단계 용도만 계속해서 이재명 시장은 검토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곳이라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곳이라 용도를 올릴수록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만 내내 검토하다가 갑자기 김인섭 씨가 정바우 씨라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함께 연루가 되면서 정진상을 만나게 되고 갑자기 4단계 용도로 올려진 건데 근데 이거를 국토부에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김인섭 씨한테 특혜를 줘라 내지는 2단계로 검토됐었던 용도를 4단계로 줘라라는 명시적인 사항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이해관계와 역학관계들을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상고심 법률심에서도 비록 증인을 부를 수 없는 법률심이지만 이런 부분들의 오해가 있다는 건 판단이 있다면 2심의 재판부 결정은 뒤집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보엽 위원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대법원에서 뒤집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뒤집힐 수 있다. 뒤집힌 방향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뒤집혔는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쪽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고 오늘 고법도 그런 방향으로 뒤집혔던 거 아닙니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법원의 판결로 바로잡는 쪽으로 뒤집혔다는 걸 말씀드리고 백현동 개발 비리 건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어떤 비리가 있었다라는 것과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시, 묵인, 방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 증거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으면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겠죠.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검찰이 밝혀서 증거로 제출을 했다면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대법원에서 그걸 새로 검찰이 증거로 제출을 하고 다시 재판을 해서 뒤집힐 거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짧게 덧붙이면 이 사건은 비리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비리 관계가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에서 결국 용도 변경의 도장을 누가 찍어줬느냐. 그게 자의에 의한 도장이냐 타의에 의한 도장이냐인데 두 단계로 용도 변경 계속 검토하다가 네 단계로 무리하게 용도 변경을 결정하면서 결국 도장을 찍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의 공문에서는 네 단계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명시적인 사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남시의 재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5년에 추징금 70억 원까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로비 대상으로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어떤 관여를 하는지는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개발업자는 마음이 굉장히 지금 좀 황당할 것 같아요. 본인은 김인섭 씨한테 70억 가까운 돈을 줬거든요. 김인섭 씨를 왜 줬겠습니까? 정진상 씨와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보고 준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뭡니까? 오늘의 판결은 뭐냐면 성남시장이 지금 찍은 게 본인의 어떤 의사가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김인섭 씨한테 70억 원 돈 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토부 직원을 만나서 밥을 사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왜 국감 자리에서 본인이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해서 답변한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본인은 판넬까지 준비해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백현동 의혹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차단시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도성이 다분하다, 고의적이다 그런 판단을 한다면 분명히 대법원에서 저는 바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이 상고하겠죠? 그렇습니다. 상고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예. 빠르게 하겠죠. 네. 상고 포기는 하지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죠, 성철 저는 의원님. 대법원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국민의힘의 반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승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9시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재명 대표 오늘 2심 결과에 승복하라라고 선언처럼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2심 결과 나온 다음에 갑자기 법조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승복할 수 없다는 듯한 발언을 또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과연 승복을 하시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저는 대법원 판결이 국민들의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잊고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기 대선 일정이 달라지겠지만 그것과 맞춰서 대법원 선고를 최대한 빠르게 해줘서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선언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쯤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도 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앞서 입장 밝힌 것은 저희가 직접 들어봤고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네요.
지금 안동으로 갑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라면서 화재 현장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법원의 지금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성치은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는 2심 판결에 승복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당 차원에서 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입장이 또 이렇게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 답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항소를 하고 그거를 기다리는 상황이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단순히 그냥 지레 짐작으로 주관적인 어떤 인식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내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수많은 얘기가 진술과 그다음에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저도 1심에 근거했을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김문기 전 차장의 관련은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 명확하게 공문이 있고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조차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백현동의 그 옹벽 아파트가 들어선 데 있어서 억지로 직무유기라는 거를 문제 삼아서 내가 협박을 받아서 사인을 했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그 답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의 어떤 협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예. 결국은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납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복 잘 안 할 것 같고요. 별개 사건인데 은근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이 난 뒤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재판 그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별개의 사건을 자꾸 연결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그 초임 판사나 검사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결정문을 쓰지 못하고 저러는 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거냐 아니면 재판관들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취임사를 한 분 한 분 꼼꼼히 다 봤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되겠다, 인권의 보루가 되겠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다짐을 헌법재판소의 백송 앞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게 밝혀온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쉬운 결정문을 쓰지 못하고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만약 이 두 개를 연결짓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명백한 2심 판결, 이재명 무죄 판결을 보고 나서는 우리 방송 중에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예. 방송 전에 이른바 지라시 받은 글로 해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발표한다라는 내용들이 막 돌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들께서는 현혹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물론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조기 대선에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선고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리스크 그동안 야권 여당에서 주로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요? 뭐 여당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겠죠. 하지만 일단 대선 조기 대선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라면 거기 안에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이제 제거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물론 탄핵을 전제로 해서 그렇죠. 지금 탄핵이 조기 인용될 대선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제가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 조기 대선을 말씀드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아까 김기영 대변인께서 이 법적 절차,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을 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하고 있는 뭐 윤상현 의원처럼 어디서 듣은 정보라고 하면서 마치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뭐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 이런 행위 저는 당에서 자중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그때 승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원래 633이라고 해서 한 3개월 이내? 근데 그 원칙이 잘 지켜진 사례는 없더라고요. 최강욱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3번이나 반려를 하면서 상고심 절차가 3개월 이후부터 시작돼가지고 거의 뭐 5, 6개월 걸린 것 같은데, 만약 대법원 상고심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파기환송되고 다시 2심을 재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 선거법 위반으로 뭔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까지는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다퉈야 될 건 다퉈야 되겠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나왔었던 결정문들을 보면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공문을 여러 차례 보는 것이 협박이나 직무유기로 뭐 문제 삼겠다라는 표현으로 이어진다든지, 그리고 범죄 피의자를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정되는, 저는 그런 세상을 상고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 말씀씩만 짧게 드릴게요. 30초씩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김기흥 의원님 그리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면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명쾌하게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최종심에 대해서 기다린다. 왜냐? 만약에 확정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파기환송된다면 그거는 유죄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지금 광장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선고가 나오고 바로 안동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챙기고 지금 안동 산불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결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판결은 또 그 평론은 나중에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겸허히 기다리고 우리가 챙겨야 될 민생을 지금부터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